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종석입니다. 올해 74이 되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20평짜리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33년 동안 우체국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곁에는 늘 제 아내 미숙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29살에 결혼해서 45년을 함께 했습니다. 아내는 3년 전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체국에서 일하던 시절을 떠올려보면 참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가 준비해준 아침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창구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일을 했고 나중에는 관리직으로 승진해 사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고 덕분에 아들, 딸 둘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집안을 돌보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가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잠깐 했던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집안일에 전념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노후를 즐길 계획이었습니다.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가보고 싶다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아내의 갑작스러운 유방암 진단으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제가 69살, 아내가 67살 때였습니다. 종석 씨, 제가 유방의 덩어리가 만져져요.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테이지 3 유방암. 이미 림프절로 전이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병원과 집을 오가는 일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아내는 힘든 치료 과정에서도 늘 웃으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종석 씨. 이겨낼 수 있어요. 항상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혼자 화장실에서 울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간병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 아내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은 더 힘들었습니다. 항암치료 음식을 먹지 못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아내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에게 요리하는 법, 빨래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곧 떠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2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의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마지막 한 달을 보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아내는 오히려 더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종석 씨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행복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되어도 잘 살아야 해요. 약속해요.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절반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은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급히 왔고 딸은 눈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찾아와 위로해 주었지만 그 모든 말들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진짜 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 집, 아내의 향기가 남아있는 옷장, 아내가 쓰던 화장품과 빗,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첫 한 달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려 먹으려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5년 동안 아내가 해주던 밥을 처음으로 혼자 차려 먹어야 했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빨래는 쌓여갔고 설거지는 미뤄졌습니다. 청소는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당뇨약을 먹는 것도 잊었습니다. 저는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환자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인슐린 주사를 놓고 약을 챙겨주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저혈당으로 쓰러져 이웃의 도움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내분이 돌아가셨다고 자신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제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2달 만에 체중이 10kg 넘게 빠졌고 혈당 관리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도 아내를 빨리 따라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아내의 마지막 말이 생각났습니다.
혼자가 되어도 잘 살아야 해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천천히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45년 동안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빨래, 요리, 청소, 장보기, 병원 예약, 약 챙기기. 이 모든 것을 아내가 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첫 1년은 정말 어두운 터널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내가 옆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45년 동안 함께 잤던 침대의 반쪽이 비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식사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아내는 제 당뇨를 위해 소금과 기름을 적게 사용한 건강식을 매일 준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근처 복지관에서 노인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반찬에 금방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이나 편의점 도시락,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혈당이 오르내리고 체중은 계속 줄었습니다. 옷이 헐렁해졌고 벨트는 2칸이나 더 조여야 했습니다. 동네 의원 의사가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라고 경고할 정도였습니다. 집안 정리도 큰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깨끗했던 집이 점점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빨래는 쌓이고 설거지는 미뤄졌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는 것조차 귀찮았습니다. 어차피 나 혼자 사는데 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집안이 지저분해질수록 마음도 더 우울해졌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밤이었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압도적으로 밀려왔습니다. 아내와 나눴던 소소한 대화, 함께 보던 드라마, 이불 속에서 나누던 따뜻한 대화. 이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불면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잠들기 어려웠고 간신히 잠이 들어도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었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동네에서 다른 부부들과 종종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식사도 하고 가끔 여행도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난 후 그런 모임에 혼자 참석하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다른 부부들 사이에서 혼자만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초대해도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음에 갈게. 이런 핑계를 대며 모임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락이 뜸해지고 초대도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첫 명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차례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였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 있어 오지 못했고 딸은 시댁 명절 때문에 바빴습니다. 결국 저 혼자 간소하게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마트에서 산 반찬으로 대충 차례상을 차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진 앞에도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것밖에 못 차려서. 자녀들과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어 자주 만날 수 없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매번 통화할 때마다 아버지 이제 미국으로 오세요. 저희와 함께 사시면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딸도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방 하나 비워둘게요. 그들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저는 제 집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약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녀들은 제가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잠을 못 자고 식욕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가끔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과 방문을 꺼렸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강력한 권유로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적응장애를 동반한 우울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았지만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내 없이 보내는 첫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완전히 무너졌다가 조금씩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삶에 적응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아내가 떠난 지 1년이 지나자 조금씩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실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비가 그치고 흐린 하늘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우선 제 건강부터 챙기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제 당뇨 관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종석 씨 약 먹었어요? 오늘 혈당 체크했어요? 이런 말들이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혈당 기록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혈당을 재고 기록했습니다. 인슐린 주사도 정확한 시간에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병원 정기 검진도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의사는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식사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간단한 요리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란찜, 된장국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요리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아내가 평생 해온 일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요리를 하고 있어요. 웃기죠? 가끔 혼자 중얼거리며 아내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아내가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웃 할머니의 도움도 컸습니다. 2층에 사시는 김 할머니는 아내와 친했던 분입니다. 가끔 반찬을 나눠주셨습니다. 윤 선생, 혼자 드시기 뭐해서 조금 가져왔어요. 처음에는 미안해서 받기 어려웠지만 점차 감사히 받아먹게 되었습니다. 대신 저는 김할머니 집 전구를 갈아드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겨드리는 등의 도움을 드렸습니다. 집안일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빨래는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하기로 정했습니다. 청소는 수요일과 토요일에 했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일정을 만들자 집안이 점차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주말마다 와서 대청소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빠가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너는 내 가정에 충실해. 딸은 걱정했지만 저는 최대한 스스로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마을 도서관 자원봉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 3회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도서 정리와 어린이 독서 지도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생 책을 좋아했던 저는 용기를 내어 지원했습니다. 첫날은 무척 긴장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집 밖에서 규칙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사서 선생님과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할아버지, 이 책 재미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답하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웃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오늘 하루 잘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박 선생님이라는 65살의 여성 자원봉사자와 친해졌습니다. 그분도 3년 전에 남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과 이야기하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윤 선생님, 혹시 당뇨 자조 모임 아세요? 저도 당뇨가 있어서 참여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박 선생님의 제안으로 당뇨 자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보건소에서 열리는 모임이었습니다. 10명 정도의 당뇨 환자들이 모여 식이요법, 운동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라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저는 밥을 반만 먹고 채소를 많이 먹으니까 혈당이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매일 3,000보씩 걷기 시작했더니 체중도 줄고 혈당도 안정되더라고요. 이런 정보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모임에서 만난 68세 최 선생님과 친해졌습니다. 그분도 혼자 사는 남성이었는데 요리 레시피를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윤 선생, 당뇨에 좋은 김치찌개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소금 대신 다시마로 맛을 내는 거예요. 당뇨 자조 모임을 통해 건강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더 열심히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단을 개선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추천해준 수영장에 등록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구민체육센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2번으로 늘렸습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없어 나이 든 사람에게 좋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수영을 시작한 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영장 아침반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수영하고 나서 간단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 중에는 아내와 비슷한 시기에 남편을 잃은 분도 계셨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대화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초코라는 작은 강아지를 입양한 것입니다. 사실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 왔던 어린 소녀가 강아지를 무료로 분양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의 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마지막 한 마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강아지를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작고 까만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아내가 생전에 우리 나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 어떨까요? 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결국 저는 그 강아지를 데려왔습니다. 작은 말티즈 믹스종이었습니다. 이름은 초코라고 지었습니다. 아내가 초콜릿을 좋아했거든요. 초코는 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나가고 밥을 챙겨주고 함께 놀아주는 일상이 생겼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초코가 옆에 있으니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밤에 잘 때 침대 옆에서 자는 초코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초코야, 엄마가 너를 보면 좋아했을 텐데. 가끔 초코에게 아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초코는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면서 규칙적인 생활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하고 저녁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생활 리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전에는 가끔 늦잠을 자거나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초코 때문에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서관 자원봉사, 당뇨 자조 모임, 수영, 초코와의 생활.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전히 아내가 그립고 외로운 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혼자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처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본다는 느낌이에요. 당뇨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한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혼자가 되니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점차 그것이 새로운 종류의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특히 결혼기념일이나 아내의 생일 같은 날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날에는 일부러 바쁘게 보냈습니다. 도서관에서 더 오래 봉사하거나 친구들과 만나거나 혹은 멀리 나가 하루 종일 걷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2년이 되던 날 저는 아내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깨끗이 정리된 묘지 앞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이제 조금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초코라는 강아지도 생겼어요. 당신이 보면 좋아했을 거예요. 그날 묘지를 떠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며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되니 이제는 혼자라는 상태가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여전히 그립고 외롭지만 그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들을 어떻게 보낼지 나름의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추석과 설날은 여전히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명절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인데 혼자 보내는 명절은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첫 해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나름의 방식으로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 차례상을 간소화했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대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과일, 떡, 고기 몇 가지로 정성껏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진도 함께 모셔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명절에는 자녀들과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딸은 시댁 명절 때문에 바빴고 아들은 미국에 있어 직접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화상통화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보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기술의 발달 덕분에 멀리 있어도 가까이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명절 보내시느라 힘드시죠?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초코도 있고 오늘 오후에는 당뇨 모임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명절에 혼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식사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당뇨 자조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 중 혼자 사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함께 명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각자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 와서 나눠 먹고 윷놀이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가족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울기도 했습니다. 결혼기념일은 특별한 방식으로 기념했습니다. 아내와 저의 결혼기념일은 10월 15일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외식을 하거나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럴 수 없지만 여전히 특별한 날로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된장찌개와 호박전을 좋아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아내의 사진을 놓고 와인 한잔 아내가 가끔 즐겨 마시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결혼 48주년이에요. 당신이 없는 세 번째 기념일이네요.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식사 후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추억을 되새기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결혼기념일을 추모와 감사의 날로 재해석했습니다. 아내의 생일도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아내의 생일은 5월 21일입니다. 그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가 좋아하던 꼰진 프리지아를 사서 아내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산소를 찾아가 깨끗이 정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오늘 초코도 데려왔어요. 당신이 항상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잖아요. 저녁에는 가까운 친구 부부를 초대해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도 친했던 사람들이라 아내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아내의 생일을 슬픔의 날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날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생일에는 자기 선물을 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 나를 위한 선물은 거의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좋은 카메라를 샀습니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지만 항상 가족을 위한 지출이 우선이라 미뤄왔던 취미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근처 공원과 강가를 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도서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사진 동호회를 만들어 함께 출사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연말 연시는 특히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크리스마스와 새해는 혼자 있는 사람에게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첫 해에는 텔레비전만 보며 우울하게 보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지역 복지관에서 하는 자원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활동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돕는 것이 오히려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혼자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가까운 산에 올라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며 새해 소망을 빌었습니다.
올해는 더 건강하게, 더 의미 있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내가 있는 곳에서 평안하기를. 여행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려고 했던 여행 계획을 혼자서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여행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시니어를 위한 1일 패키지 여행부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곳부터 다녀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점차 1박 2일 여행, 2박 3일 여행으로 확대했습니다. 강원도 속초, 전라도 여수, 경상도 경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국내 여행지를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쌓았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은 제 방에 액자로 걸어두었습니다. 여보, 내가 속초에 다녀왔어요. 당신이 항상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잖아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다음에는 제주도에 가볼 거예요. 아내 제삿날도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보통 제사는 가족들이 모여 엄숙하게 지내는 것이 관례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아내와 친했던 이웃들,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고 아내에 대한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 선생님 아내는 정말 웃음이 예쁘셨어요. 저한테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지금도 그 방법으로 담가요. 이렇게 여러 사람의 기억 속에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에는 함께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를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슬픔만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함께하는 날로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날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념일이나 명절이 두려웠습니다. 그날만 되면 더 심한 외로움과 그리움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대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보내기 시작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빈자리는 여전히 크지만 그 자리를 새로운 의미와 관계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 혼자가 되어도 잘 살아야 해요를 지키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내 없이 3년을 보내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의 중요성입니다. 혼자 살게 되면 쉽게 나태해지고 생활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체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외로움과 우울함을 더 키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초코와 함께 30분 정도 산책을 합니다. 아침 식사는 7시에 꼭 합니다. 혼자라고 대충 먹지 않습니다. 식탁에 앉아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습니다. 보통 현미밥에 된장국, 반찬 2-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차립니다. 당뇨가 있어 식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적게, 채소는 많이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에 먹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산책합니다.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듭니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제 건강과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간 계획표도 만들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각 요일마다 해야 할 일과 활동을 정해두었습니다. 월, 수, 금요일은 도서관 자원봉사, 화요일은 당뇨 자조 모임, 목요일과 토요일은 수영, 일요일은 교회에 갑니다. 이렇게 매일 할 일이 있으니 목적의식을 갖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외로움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것은 제가 당뇨 자조 모임에서 만난 80세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10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계셨는데 정말 활기차고 긍정적인 분이셨습니다. 그 비결을 물었을 때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이 바로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망을 재구축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잃으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도 줄어듭니다. 부부 단위로 만나던 친구들과의 모임이 어색해지고 점차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외로움을 더 키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도서관 자원봉사는 제게 새로운 인간관계의 창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과의 만남이 큰 기쁨입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떤 책 읽어주실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그린 그림 어때요? 이런 대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아이들의 밝은 에너지가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당뇨 자조 모임도 중요한 사회적 관계망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에 보건소에서 모입니다. 단순히 당뇨 관리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윤 선생님, 오늘 혈당 어땠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산책하러 가실래요? 이런 소소한 대화와 약속이 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수영장 아침반도 제게 중요한 커뮤니티입니다.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아침 8시에 구민체육센터 수영장에 갑니다. 같은 시간에 오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얼굴을 알게 되고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영 후에는 함께 간단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갖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고 일상을 나누는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 3명과 더 가까워져서 가끔 주말에 등산이나 낚시도 함께 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서툴렀지만 복지관에서 하는 시니어 디지털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사별 노인들의 온라인 카페와 우체국 퇴직자 모임 카페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직접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 좋습니다. 특히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조언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혼자라고 해서 고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깨달은 두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배우자를 잃었다고 해서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혼자 살게 되면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아프면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과 전립선비대증이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 혈당 기록 일지를 만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혈당을 재고 기록합니다. 혈당 수치뿐만 아니라 그날 먹은 음식, 운동 여부, 특이사항 등도 함께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해두면 병원 방문 시 의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스스로도 어떤 음식이 혈당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식단 계획도 일주일 단위로 세웁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 메뉴를 미리 계획해두고 그에 맞춰 장을 봅니다. 이렇게 하면 충동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사 먹는 일이 줄어듭니다. 특히 당뇨에 좋은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단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주 2회 수영은 제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헤엄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30분 정도 꾸준히 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없어 노인에게 적합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수영을 시작한 이후 체중이 조금 줄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병원 동행 친구를 만든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뇨 자조 모임에서 만난 최 선생님과 함께 3개월마다 있는 정기 검진에 같이 갑니다. 서로 검진 날짜를 맞춰서 함께 가는데 이렇게 하면 병원 가는 것이 덜 부담스럽고 의사의 설명도 두 사람이 들으니 놓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영양제와 약 복용 체크리스트도 만들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두고 약을 먹을 때마다 체크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끔 약을 먹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니 약 복용을 빼먹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독립적 생활도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제가 깨달은 세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에게 건강은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요양시설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술과 디지털 활용입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잘 몰라도 아내가 도와주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배워야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시니어 디지털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 인터넷 검색, 유튜브 사용법, 카카오톡 사용법 등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반복해서 연습하니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유튜브는 특히 유용했습니다. 요리법부터 운동법, 건강정보까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만들 때 유튜브 영상을 보며 따라했는데 생각보다 맛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로 다양한 요리법을 배워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앱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혈당, 혈압, 운동량을 기록하는 앱을 설치해 사용하니 건강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걸음수를 측정하는 앱을 통해 매일 5,000보 이상 걷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상통화는 가족과의 소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아들 가족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통화를 합니다. 12살, 9살인 손주들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전화로만 통화했는데 화상으로 보니 훨씬 가까이 느껴집니다. 배달앱과 쇼핑앱도 많이 활용합니다. 비가 오거나 몸이 안 좋을 때는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키고 무거운 생필품은 쇼핑앱으로 주문해 배송받습니다. 이런 서비스 덕분에 몸이 불편할 때도 필요한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전자책 구독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평생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눈이 조금 침침해져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워졌습니다. 전자책은 글씨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 읽기 편합니다. 또한 집에 책이 쌓이지 않아 공간 관리에도 좋습니다. 기술은 나이 든 사람의 독립적 생활을 돕는 좋은 도구입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네 번째 교훈입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두렵고 어려웠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니 삶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에게 디지털 기술은 세상과 소통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3년간의 경험을 통해 후배 세대 사별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 상실의 아픔을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느끼세요.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세요. 울고 싶을 때 실컷 울고 그리워할 때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그렇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치유됩니다. 둘째, 혼자 사는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평생 배우자에게 의존했던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요리, 청소, 빨래, 재정 관리 등.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렵고 낯설겠지만 하나씩 배워가면 됩니다. 저도 3년 전에는 라면도 제대로 끓일 줄 몰랐지만 이제는 제법 괜찮은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배움의 과정입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늦은 나이에도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는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새로운 친구들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넷째,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는 자녀, 친구, 이웃,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절한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섯째, 인생의 마지막 장도 의미 있게 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배우자를 잃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가능성과 기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 손주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등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찾으세요. 그것이 삶을 계속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매일 아내가 그립고 가끔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내와의 약속 혼자가 되어도 잘 살아야 해요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에 배우자를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조금씩 아물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